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30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돈 문제를 함께 풀어오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들한테 1,000만 원 보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송금해도 문제 없을까? 혹은 반대로 자녀가 갑자기 통장에 큰 돈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닐까 하고 겁이 났던 적 한두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보내자 하고 이체 버튼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지만 나중에 증여로 걸리게 되면 그 돈은 세금으로 날아가고 심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1.5배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은 이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옵니다. 미리 알았으면 그 돈 그냥 보내도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이야기 하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 간에 1,000만 원쯤 이체하는 걸로는 세무조사 안 나온다는 말이죠. 자,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괜히 겁이 나서 돈도 못 보내고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수억 원씩 보내다가 세무조사 받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단숨에 세금 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국세청은 금액만 보고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죠.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가면 당연히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도 정기적으로 송금되면 AI가 바로 체크합니다. 왜? 이제는 AI가 패턴을 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번 달에 500만 원 보냈다가 아니라 지난달에도 500, 그 전에도 500, 똑같은 날에 보냈네? 그러면 이건 용돈 명목의 정기증여로 간주하고 자동 체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60대 어머님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인이 모아둔 돈 3,000만 원을 한 번에 보내주셨어요. 이체 메모에 전세금 대여라고 써서 보내셨죠. 나중에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괜찮겠죠? 혹시라도 증여세 내라고 하진 않겠죠? 저는 물었습니다. 차용증 쓰셨나요? 아니요, 그냥 말로만 빌려준다고 했죠. 자, 이거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보기엔 이건 대여가 아니라 그냥 무상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 최소 460만 원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3,00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세법은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까다롭게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타인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증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럼 가족한테 돈도 못 보내나? 우리 딸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생활비도 못 보내고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보낼 돈도 불안해서 망설여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세청은 얼마를 보냈느냐보다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를 본다. 다시 말해 금액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에게 2,000만 원을 보냈어요. 이건 증여세 공제 한도 안에 드는 금액이죠.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10년간 비과세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였다면 그럼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초과한 1만 원이라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1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붙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고 기초연금만 받으시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동이체 걸어두셨죠. 그런데 이분, 나중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재산조사에 걸려서 불려가셨어요. 왜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왔느냐, 무슨 소득이냐. 그때 증빙자료가 없었으면 그 돈이 그냥 기타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통장 메모를 꼼꼼하게 남겼어요. 아버지 생활비, 진료비, 약값 등으로요. 그리고 약국 영수증, 병원 입원비 내역까지 파일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세청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가족한테 돈을 보낼 수 있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은 단순히 금액만 보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봅니다. 왜 보냈는지, 어떤 명목인지, 계속 보내는지, 차용인지, 증여인지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누구든 가족에게 마음 편히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즉, 성인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한 번씩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무려 6억 원까지 비과세죠. 이건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큰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보내셨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게 증여세 대상이 될 줄도 모르고 그냥 송금하셨죠.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고 세무서 직원이 그걸 무상증여로 판단하면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억울해서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 이 딸은 성인이고 아버지가 그동안 딸한테 돈을 준 적도 없어서 이번 송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거라 신고만 하면 과세는 없었던 겁니다. 단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나온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제 한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자진신고제라는 걸요. 세금 안 낼 돈이라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번째 방법,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보낼 땐 용도 증빙을 철저히 하라.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말리는 항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비과세니까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가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용도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래고 국세청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든가 명품 가방을 샀다든가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소득 재산 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꼭 메모를 남기세요.
이체 시 생활비, 등록금, 기숙사비, 학원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도 스크랩해 두세요. 5년치 보관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문제 삼을 때 그런 자료 하나 보여주면 바로 종결되는 경우 많습니다. 세 번째는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가족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이건 빌려준 거다라는 증빙이 있으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 금전 소비 대차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보내줍니다. 자녀가 이건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갚는 일도 없고 이자도 안 줬어요. 차용증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차용증을 썼어요. 거기에 2025년 8월 10일 차용인 누구는 금 7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율 연 3%, 2028년 8월까지 분할 상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달 이자가 입금되는 내역이 있어요. 그럼 국세청도 이건 진짜 빌린 돈이구나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부라도 원금이 상환되면 더더욱 신뢰가 높아집니다. 꼭 전액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다는 태도, 그게 중요합니다. 이 차용증 하나 때문에 몇 천만 원짜리 증여세를 피한 사례,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송금을 피하라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AI 기반의 시스템을 돌립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메모로 반복해서 송금하면 그건 거의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자녀에게 이체하면서 메모도 없이 계속 이체라고만 적어두면 그건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엔 의심거래입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이라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자동 이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짜를 매번 조금씩 바꾸세요. 이번 달은 8일, 다음 달은 11일. 금액도 95만 원, 102만 원, 97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메모는 꼭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9월 생활비, 치과 진료비, 자취방 관리비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체 방식만 바꾼 뒤로 한 번도 조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동 이체로 설정하고 아무 메모 없이 몇 년간 송금하다가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 온 분도 계셨고요. 자,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증여공제, 생활비 명목 이체, 차용증 작성, 반복 이체 피하기. 말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내 상황에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상황, 딸이 결혼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도와주고 싶어요. 보내도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우선 딸이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은 공제 한도 아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왜 신고를 해요? 라고 하시는데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법적 증여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체 메모에 결혼자금 증여라고 쓰시고 결혼 청첩장이나 혼인신고 확인서, 사본 같은 것도 같이 보관해 두세요.
두 번째 상황, 아들이 취직해서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5천만 원 빌려줬어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나중에 갚아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차용증엔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금액과 날짜. 둘째, 이자율. 보통 시중은행 예금금리 수준인 연 3에서 4% 정도가 적절합니다. 셋째, 상환 계획.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 갚을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매달 말일에 12만 원씩 입금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세청이 보기에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도와드린 분 중에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어서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판정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원래 증여세가 400만 원이었는데 신고도 안 해서 가산세까지 5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반면 비슷한 금액을 대여한 다른 분은 차용증 잘 작성하고 이자도 몇 달만 입금했는데 조사 없이 무사 통과됐습니다. 그 차이는 서류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상황, 부모님이 고령이라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이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용도에 맞게 실제로 사용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세요. 생활비, 진료비, 약값 같은 구체적인 용도로요. 그리고 가능한 한카드 영수증, 병원비 내역, 약국 명세서 등을 챙겨두세요. 예전에 한 고객님은 아버지에게 매달 150만 원씩 자동 이체를 해오셨는데 그게 2년간 쌓이면서 3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체 메모가 전부 이체로 돼 있어서 조사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병원비 내역과 약값 영수증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인정받았지만 그 과정이 참 번거로웠죠. 반대로 이체 메모만 깔끔하게 정리했던 다른 분은 조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방패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상황, 매달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송금 중인데 괜찮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정기성입니다. 국세청은 요즘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반복 패턴을 감지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내용으로 이체되면 자동으로 정기증여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송금 날짜를 조금씩 바꾸고 금액도 매달 다르게 설정하세요. 이번 달은 45만 원, 다음 달은 52만 원. 메모도 구체적으로 바꿔가며 적어주세요. 9월 생활비, 10월 식비 지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체 간격도 불규칙하게 조정하세요. 매달 말일보다는 어떤 달은 초, 어떤 달은 중순 이렇게요. 국세청 시스템은 규칙성을 의심하니까 일부러 그 패턴을 깨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여러분이 보낸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보였는가를 봅니다. 금액은 같아도 그 방식에 따라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가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셨을 겁니다. 돈을 줄 때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가 핵심입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산이 지켜지느냐, 세금으로 날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도 마지막입니다.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가족 간 거래는 괜찮았던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문장, 차용증 양식의 핵심 포인트, 신고가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아주 실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목적이었느냐, 그리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자녀에게 보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분이 계세요. 단순히 금액만 보면 아직 증여공제 한도, 즉 10년 기준 5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온 건 왜 보냈는지, 자녀가 이 돈으로 뭘 했는지, 그게 생활비인지 자산 형성인지 이런 게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아니라 기록이 재산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줄 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잘 보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족 간 이체할 때 실제로 써야 할 메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생활비 9월분, 대학 등록금 2학기, 취업준비비 지원, 자취방 관리비 8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경우에는 아버지 병원 진료비, 부모님 식료품비 지원, 약국, 약값, 보조, 요양병원 입원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모 하나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의심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이 쌓이면 나중에 조사에 들어오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차용증 작성 요령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가족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 괜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정이 통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록이 남는 시대입니다. 제가 세무조사에 걸려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된 수많은 가족을 봐왔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문서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거의 100% 증여로 간주됐습니다. 자, 그럼 차용증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빌려주는 금액, 입금 날짜, 이자율 작성. 이자율은 보통 연 3에서 4%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 예를 들어서 3년간 매년 말일까지 원금의 3분의 1씩 갚는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작성일자, 서명, 연락처까지, 그리고 나서 이자만이라도 몇 달 입금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이건 증여가 아닌 대여다라는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한테 1억을 빌려주고도 이자만 6개월 입금한 기록 덕분에 조사 없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증여세 신고 언제 해야 하고 언제 안 해도 되는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십니다. 공제 한도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맞는 말이면서도 절반은 틀렸습니다. 공제 한도 아니어도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누락으로 간주돼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니 세금은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큰돈을 입금받으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때 이 돈은 부모가 예전에 줬어요 라고 해도 신고 안 했으면 문제됩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공제 한도 아니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하는 구조로 처리하면 깔끔합니다. 이건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쉽고 나중에 혹시 모를 자금 출처 조사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 하지만 세법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기록만을 봅니다. 그 기록에 따라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증여세, 가산세,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록만 잘 남겨두면 여러분의 마음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정당한 거래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후회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신고할 걸, 차용증이라도 써둘 걸, 메모라도 남겨둘 걸. 이제부터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걸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이 돈 보냈던 건데 괜찮았을까? 혹은 곧 큰 돈을 보내야 하는데 불안하다 생각나시는 분 있다면 오늘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생각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알려드릴 정보를 정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가족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재산도 평온하게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